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으로 생각의 힘을 축적해가는 제인톤입니다. 행복에 대한 진실 두 번째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행복의 개인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그가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외향성이라는 성격 특질이라고 합니다.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이 미처 생각하지 않는 요인이 있는데, 오랫동안 행복을 연구한 석학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내놓은 답변들은 유전, 외향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한 예시를 드는데요. 우리는 가령 고급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일 때 그 원인을 고급차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사실은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원인은 그 고급차가 아니라 외향성의 성격일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외향성 덕분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웃을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고급차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행복의 원인 중 가장 과대평가하는 것이 돈과 같은 외적인 조건인 이유를 책에서는 우리의 눈에는 내면의 성격보다는 바깥 세상의 것들이 훨씬 잘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책에서는 행복에 유전이 미치는 영향을 크게 보고 있는데 그 설명을 읽어볼게요. 전체의 반, 보기에 따라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나는 매우 크다는 쪽이다. 왜냐하면 유전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반은 말 그대로 행복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모든 것의 합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나머지 요인들을 다 합친 것이 유전이라는 단일 요인과 비슷한 비율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싸움으로 친다면 수십 대 1의 싸움이 무승부로 끝나는 셈이다. 한 녀석, 유전의 주먹이 얼마나 세다는 말인가. 이어서 일란성 쌍둥이의 예시를 통해서 유전의 힘으로 행복 수치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완벽히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들이 생후 각자 다른 부모에게 입양돼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 둘은 생후 3주 만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돼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몰랐던 이 일란성 쌍둥이들의 행복 수치는 아주 비슷했다고 해요. 이는 그만큼 유전의 힘이 행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유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행복의 원인을 유전으로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선천적으로 행복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외적 증상에 주목하게 되고 그것이 행복의 원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기침이 감기의 증상이지 원인은 아니라고요. 비슷한 예로 회사에서 되게 긍정적인 윤대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침마다 인사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윤대리의 행복 비결은 아침 인사였구나, 이렇게 어떤 높으신 분이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아침 인사하기가 회사의 새 캠페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침 인사를 하는 것이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윤대리를 행복하게 만든 본질적인 이유는 그게 아닌 거죠. 쾌활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윤대리에게는 무수한 습성과 특성이 있는데 인사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던 거예요.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행복 비결이라는 과장된 결론을 내리게 된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복의 증상을 원인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긍정성 또한 행복한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어느 정도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 부분 타고난 기질이고요. 유전과 정서의 관계를 오랫동안 분석한 교수는 심지어 이런 문장을 썼다고 합니다. 행복해지려는 노력은 키가 커지려는 노력만큼 더덥다.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래도 행복에 있어서 유전적 개입을 부인하는 학자는 없다. 이 문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쯤 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책을 덮고 싶겠죠. 그럼 타고나길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고 나는 외향적인 사람도 아닌데 그럼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 저도 내향적인 사람인데 행복에 대한 냉철한 진실을 알고 싶어서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외향적인 사람은 행복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DNA가 행복을 완전히 결정한다는 뜻도 아니지만 학계의 통상적인 견해는 행복 개인차의 약 50%가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정도로 성격과 행복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향성을 간과하고 외향성을 제외한 나머지인 노력 같은 것들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내향적인 사람은 덜 행복하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먼저는 외향적인 사람은 행복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그 수치가 낮다는 거지 서로가 완전히 반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즉, 개인차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행복의 유전적인 요소인 외향성이 절대적인 수치로 50% 영향을 미친다면 나머지 50%에는 행복에 미치는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요소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나머지 50%를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타고나길 50% 행복할 수 있다고 해도 나머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친 그 50%를 잘 가꾸지 않으면 그저 50%에 그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만 저자는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유전자의 외향성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외향적인 사람들은 행복한 걸까요? 책에서는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호모사피엔스의 행복 정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주 켜진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데 외향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인 것이죠. 외향성이 높을수록 타인과 함께 있길 좋아하고 또 그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사람과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데 외향적일수록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 어렵지 않으니 행복해지는 것이죠. 즉, 외향적인 사람이 수월하게 가질 수 있는 그 사회적 관계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행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 명찰이 붙은 사람들의 독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것이 사회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외향성보다는 더 정확히는 사회성이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행복하다기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즐기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높아져서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내향적인 사람들도 사회성만 높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지는데요. 다만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고 사람을 만나면 충분한 휴식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내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달았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성이 꽤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사회성이 높아진 것인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아도 내향적인 사람도 사회성을 갖추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선천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도 타인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할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한 연구에서 실험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연구 결과는 내향적인 사람들도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높은 행복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만큼 타인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를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해서라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이라는 자극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은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때론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경험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한 발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사람이 싫은 것과는 다른 얘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는데 저는 이 설명이 정말 찰떡같은 설명이어서 공감이 정말 갔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오르고 싶어 하는 산은 똑같다. 사람들이 즐겁게 모여있는 정상.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오르느냐이다.
외향적인 사람의 가방은 가볍지만 내향적인 사람의 가방은 어색함, 스트레스, 두려움 등으로 무겁다. 그래서 중턱쯤에서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결국 산 정상에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이 산보다 바다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다.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벼운 짐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 큰 유전적인 혜택인 거죠. 유전자는 공평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향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외향성인 사람은 타고난 사회성으로 더 행복감을 느끼고 그에 반해 내향적인 사람은 난 그럼 이번 생은 덜 행복하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외향적인 사람이 부러워지면서 나의 내향성을 부정하게 되고 싫어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하지만 내가 본래 가진 자연스러운 특징을 잃고 본연의 내 모습을 잃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본연대로 살아갈 때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싶다고 나를 버리고 외향적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외향성이 행복을 더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행복은 목표가 아닌 생존수단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행복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면 다른 도구인 예를 들면 편안함, 평온함, 무탈함, 몰입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생존에 유리하게 만들면 되니까요. 우리는 행복에 대한 진실인 외향성이 높을수록 그들이 가진 사회성으로 인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에 유리한 도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외향적인 사람은 내가 사람들을 찾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행복을 잘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지하면서 그 행복의 도구를 잘 이용해서 생존에 유리하게 만들겠죠. 또한 외향적인 사람은 평소 사람들을 만나서 느꼈던 행복감을 더 만끽하면서 더 행복해질 수도 있겠죠. 행복의 선순환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나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지만 다만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차가 있으니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시간을 더 적게 보낼 가능성도 있으니 행복이라는 도구를 적게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의 도구를 이용해야지 하고 의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과 충전하는 시간에는 평온함, 몰입이라는 도구로 생존에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만남이 주는 즐거움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려고 시도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기까지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막상 만나고 나면 행복해하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행복에 강하게 미치는 요소인 유전적 요소의 외향성을 인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쭉 통통한 사람이 있고 평생 마른 사람이 있는데 체질이나 몸무게에 유전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내가 통통한 건 더 많이 먹고 내가 운동도 덜 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야 이렇게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데 유전적 요소를 인지하는 사람은 태어나길 내가 좀 통통하지. 저 사람은 유전적으로 원래 타고나길 마른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너무 과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외향적인 사람도 내향적인 사람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다만 이 책은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한 가지인 행복만을 다뤘고 그 행복이라는 도구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뿐이죠. 만약 평온함이라는 도구를 주제로 다뤘다면 내향적인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 모두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잘 이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기질을 잃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제가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를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하나의 도구
일 뿐이라는 것을, 이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에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도구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